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주식 기초 강의 1-3강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그다음 코스피 200 현물 지수 등 해서 용어 정리 좀 하고요. 그다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필요한 이제 용어 같은 거 일부 좀 간단한 거 위주로 좀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확인하셔가지고 주식 기초 잘 닦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기초 강의 1-3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선물 말은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기본 개념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게 응용이 되거든요. 계속 응용돼서 나오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런 게 응용돼 가지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자체를 이상하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 대충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응용해서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하면 뭐 우리나라 주가 지수 뭐 시장, 주식시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데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보면 코스피에서 코리아 컴퍼지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일단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이 맨 처음 생긴 게 코스피고요. 1980년에 이거 만들어졌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얼마죠? 지금 현재 지수가 약 한 지금 5,500이니까 55배가 오른 거예요. 55배가 지금까지 55배가 올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최근에 오른 건 최근에 무지하게 오른 거고 그 뒤로는 별로 뭐 처음에는 좀 올라가더니 1990년대 횡보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한번 올라가더니 2000년대 후반에 좀 다시 횡보하고 쭉 있다가 3000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최근 2년 동안 다 올린 거라서 우리나라 뭐 증시가 지금까지 한 55배 정도 올랐다. 근데 문제는 55배 정도 올랐으면은 1980년에 투자했으면 지금까지 55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투자하신 분 별로 없을 것 같고 한 40년 동안 40 몇 년인가요? 거의 45년 동안에 55배 간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가 가중 방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시가 가중 방식이라는 게 각 종목별로 시가총액의 가중치를 줘요. 시가총액의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가 와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급등락을 해도 크게 영향을 안 주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다 그러면 뭐 대부분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시가총액 상위들이 움직이는 거 있죠. 물론 시가 가중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종류 있는데 동일 가중 방식 있는데 잘 안 쓰고요. 다우지수나 K225 같은 경우는 주가 가중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주식 가격 일주당 주식 가격을 가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주당 주식 가격이 크면은 양이 더 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각 한 주씩만 보여도 이 인덱스로 복제가 되거든요.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지수를 똑같이 복제하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별로 다 사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거의 1000 종목은 좀 안 되는데 900개 종목이 넘는데 그럼 900개 종목을 다 사야 되는데 이거 시가총액별로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삼성전자 한 주를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일 작은 종목 시가총액 제일 900 몇 위가 되는 제일 조그만 종목 한 주를 사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비례해서 몇 주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모든 종목을 주식을 다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인덱스 복제하기 시가 가중 방식의 인덱스 복제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 주가 가중 방식은 인덱스 복제하기가 좀 쉬워서 그런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주가 가중 방식이고 니케이 225는 주가 가중 방식 플러스 일정적으로 뭐 시가 가중 방식 조금 더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뭐 정확히 하자면 뭐 주가 가중 방식이에요. 뭐 이런 방식을 꼭 알아야 됩니까?
응용할 때 다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 움직였을 때 지수가 좀 크게 움직인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자본금이 300억 이상이어야 되고 상장 주식수가 100만 주 이상이어야 되고 최근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이상,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 해가지고 기타 또 분산 요건, 분산이란 거는 주식을 다양하게 분산시켜야지만이 다양한 숫자로 분산시켜야 돼. 보통은 한 500인 이상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주식 거래 때문에 그래. 주식 거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500인 이상 보통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500인 이상 분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주식을 더 발행하죠. 더 발행하고 그 다음에 공모청약도 받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청약이라는 건 이제 새롭게 이 상장하는 주식에 투자할 사람들도 모집을 하잖아요. 주식의 분산을 좀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새로 이제 상장을 할 거예요. 상장할 거면 주식을 이제 새롭게 발행을 하고 주식을 새롭게 발행한다는 건 유상증자한다는 건데, 그럼 유상증자하게 되면은 한 주들을 예를 들어서 주당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겠죠, 청약이. 그럼 그 돈이 싹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또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도 많이 또 분산이 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500명 이상 분산이 잘 안 되나요? 물론 500명 이상이 웬만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은요, 꼭 이게 한 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은 정확히 한 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각자 다른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의 계산으로, 예를 들어 한 명의 계산으로 20명이 들고 있으면은 이걸 한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50명, 500명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한 명이란 건 여기 주식시장에서 한 명이란 거는 실제 한 명하고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게 한 명이에요. 삼성생명보험 외 15인이 한 명입니다. 이걸 한 명으로 쳐요. 왜냐면 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계산이거든요. 이 사람들 어차피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한 명으로 칩니다. 뭐 이재용 회장님 같은 계산이죠. 이 한 명의 계산이죠. 삼성생명보험하고 삼성물산이 의결 표시할 때 다르게 의결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은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쪽에 지주회사로 있죠. 원래 삼성전자가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이렇게 있고, 이 둘이 항상 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이걸 한 명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 모으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상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장 실질 심사를 거쳐야 되고, 상장에서 이제 심사를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 다 통과가 되면 그때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 자본금이라는 게 여러분 부채 빼고예요. 부채 빼고 오로지 주식 투자로 들어온 자본금이 300억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결코 쉬운 상장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요건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해서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유가증권 시장으로 199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코스닥이라고 하는데,
일단 코스닥인데 S가 빠졌네요. 네, S 코스닥. 자, 코스닥이라고 하는데 시가총액 500억 이상, 최근 매출액 30억 이상, 기타 또 분산 요건 이것도 한 500인 이상 분산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장 요건이 조금 완화돼 있죠. 예, 완화돼 있습니다. 조금 낮춰져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코스피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상장을 못해요. 상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장을 하게 되면 채권 발행할 때도 신용등급도 좋아지고 그럼 자본 땡기기 돈 빌리기도 쉽겠죠.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때나 그 다음에 기존 주식의 유통이나 이런 게 다 원활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끌어당기기가 좋아요. 자본을 땡기기가 좋은데 자본 조달이 쉬운데 그런 자본 조달이 쉬운 거를 코스피로 진입장벽을 높여놓으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다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자꾸 여기까지 가다가 다 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벤처기업이나 뭐 좀 되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자를 못 모아서 자꾸 빚을 못 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진입장벽을 조금 낮춘 시장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더 만든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코스피는 대기업이고 코스닥은 중소기업이고 꼭 그렇진 않아요. 예, 대기업도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예, 대기업도 코스닥에 상장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은 시가총액 등 각종 여러 가지 규제에서 상장 요건에 대해서 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진입하기가 좀 더 쉽죠. 예, 유망한 벤처기업 등이 코스피의 상장 요건의 진입장벽으로 자본 유치가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특례 상장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가 중요한 건데 코스닥은 요 요건, 코스닥 상장 요건에 들지 않아도 기술 특례, 뭐 다양한 특례 요건들이 있는데 기술 특례나 뭐 이런 것들은 기술이 좋으면은 아무리 이 회사가 적자고 뭐 상태가 완전 개판이어도 그래도 이 회사를 상장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중소기업진흥원이나 뭐 이런 데서 심사를 따로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안 좋은 케이스가 갑자기 확 떠오르네. 신라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신라젠. 신라젠 거의 안 망하나? 신라젠은 망할 것 같은데 조만간. 보면은 뭐 신라젠 이때 상장을 했을 때 2016년 상장을 했을 때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했고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 하는 회사고 팩사백 간암제 항암제 팩사백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는 뭐 간암 항암제 이거 뛰어나다 임상 성능이 뛰어나다 했는데 임상 3상에서 망했죠. 망하고 기존 대주주는 주식 팔고 도망가고 미리 팔고 도망가고 욕 엄청 먹었죠. 제가 이때 신라젠 주식 사지 마라 TV 방송에서 여러 번 때렸더니 저한테 다 네가 뭘 하냐 너 신라젠 주주들이 저한테 아주 욕이란 욕을 다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자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특례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뭐 알지노믹스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다 기술 특례로 올라왔을 텐데 제약바이오가 좀 많아요. 제약바이오가 좀 많고 꼭 제약바이오만 있는 건 아닌데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술이 워낙 좋으면은 그런 기술이 너무 한 번에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기업들이라는 게 항상 더 크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항상 모자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장을 빨리빨리 못 해가지고 자본 조달이 빨리빨리 안 돼서 결국 기술은 좋은데 그게 이제 그걸 빚을 못 보고 회사가 중간에 빠그라지고 그런 것도 해외 기업이 막 인수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일단 상장만 되면 자본 조달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상장 요건을 좀 낮춰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라젠이나 그런 회사들처럼 꼭 이렇게 제도를 해놓으면 이걸 노리고 진짜 나쁜 놈들이 꼭 꼬이더라고요. 그만큼 코스닥 종목들은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장 요건 자체가 낮고
심지어 상장 요건에 들지 않아도 특례로 상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정말 잘 따지고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주문, 호가, 공시 등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조금씩 달라요. 주문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요. 채불리 호가 같은 게 이런 게 잘 안 될 거야 아마 코스닥은. 그다음 호가도 호가 단위가 다르고요. 주문 단위 주식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은 단주 거래가 되고 막 그런 뭐 다양한 장점은 또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매매하시겠죠. 매매하시지만 항상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아,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주문 방식, 주문 주식수, 호가, 그다음에 공시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고 계시면 돼요. 뭐 그거 외워야 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인지를 좀 하고 계셔라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현물입니다. 현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 200 지수는 현물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물 지수를 얘기하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있기 때문에 현물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요. 자, 코스피 전체 업종별 시가총액 순위 아니에요. 전체 업종별에서 비중의 가중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가 제일 크겠죠.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그다음 운수장비, 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금융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업종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 전기전자가 당연히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뭐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 뭐 그다음에 방산주들 몰려 있고 조선주 있는 운수장비 쪽이 그다음 시가총액이 좀 크고, 그다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0이라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코스피 1위부터 200이 시가총액이 절대 아니에요. 예. 각 업종별의 비중을 가중치를 두고요. 거기서 200개 종목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이 A부터 Z까지 있다. 그러면 A부터 Z를 다 넣어놓고 거기서 200개를 맞추는 거예요. 시가총액별로 해가지고 비중으로. 예를 들어 코스피의 전기전자가 한 30%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200개 종목을 맞출 때 거기에 딱 전체 200개에서 200개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30%. 전체 코스피의 30%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30% 맞춰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 코스피 비중이 가장 크죠. 가장 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큰 종목이 몰려 있어가지고 사실상 전기전자 업종은 코스피 100에서 종목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워낙 이 세 개가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목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절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코스피 200은 1위부터 시가총액 200위까지 절대 아니에요. 예. 시가총액 막 354위 막 이런 종목도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업종별로 나누는 거지 이게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패시브로 투자한다. 패시브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펀드 매니저인데, 나는 이 한국 주시장에서 뭐 어느 종목이 뭐 수익률이 뭐 급등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한국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한국이 커나갈 만큼 수익률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투자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패시브 펀드인데. 패시브 펀드들이 투자할 때 코스피가 이제 전체 900개 종목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똑같이 코스피랑 똑같이 맞추려면 일단 시가총액 제일 꼴등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주를 산다. 그다음 꼴등이 두 번째를 한 1점 몇 주를 산다. 1점 몇 주를 또 못 사잖아요. 단주가 한 1주씩밖에 거래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제일 꼴등은 몇 주를 사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또 몇 주를 사겠죠. 그러면서 쭉 900 몇 개를 다 사버리면 이거 완전 노가다입니다,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한 200억 든다고 해요, 거의. 예, 코스피 200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려면 한 200억 들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안 들어온다 이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외국 투자들 그런 패시브 펀드 전 세계 자금에서 패시브 펀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액티브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액티브 운용을 한다고 해도 일부 패시브로 해놔요. 그 다음에 액티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목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시가총액하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지수하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 지수의 수익률보다도 상관없이 위로 비트하게끔 무조건 수익률이 무조건 좋게끔 만드는 그런 펀드들을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 물론 무조건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액티브 펀드 중에 망한 액티브 펀드 많죠. 네. 최근에 이제 타임폴리오나 뭐 이런 회사들이 액티브 펀드들이 요즘에 뭐 잘 나가니까 액티브 펀드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여튼간에 그럼 패시브 펀드나 액티브 펀드들조차도 기본적으로 지수를 어느 정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수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 전 세계 자금에서 상당 부분 50% 넘게 훨씬 넘는 퍼센트의 자금이 패시브 펀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려면 900개 종목 사야 되는데 이거 막 200억씩 드는데 이걸 누가 따라합니까? 그래서 맞는 게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간소화 시켜 놓은 거예요. 간소화. 이렇게 간소화 시켜 놔야 해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요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손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딱 지수를 복제할 수 있고 그렇게 지수를 복제할 수 있어야지만이 패시브펀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땡기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전략으로 국내 지수를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종목의 모든 종목을 시가총액에 맞춰서 매수하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00개 하는 것보다 200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예, 200개 하면 그나마 좀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로 차익 및 비차익에서 바스켓 매매가 주로 이루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 딱 결정이 돼 있죠. 그러면 그 코스피 200 종목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코스피 200으로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국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자동으로 매매를 딱 걸어놓으면요. 기계적으로 바스켓 매매를 가지고 코스피 200 종목을 알아서 기계가 알아서 삽니다. 그냥 맞춰가지고 딱딱딱. 주문이 바로 나가서 딱딱 맞춰서 사요. 그걸 이제 코스피 그런 건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서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 건데 프로그램 매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차익 거래하고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바스켓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바스켓 매매를 코스피 200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 있어야지만이 주식시장이 좀 더 원활하고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기관 투자자들도 무조건 밖에 안 나가고 국내 주식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좀 더 시장 가격을 정확히 찾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이드카 걸릴 때 뭘 막는 거냐면요. 이 프로그램 매매를 막는 거예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매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급 상승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매매는 매수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하락하게 되면 매도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매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이제 사이드카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거래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예. 뭐 위아래로 진도폭이 더 크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업종도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전체 업종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화학 이거는 뭘로 분류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아예 그냥 KLX 한국거래소에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알지도믹스는 코스닥에서 기타 업종에 있어요. 기타 업종.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의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공식적으로 KLX가 딱 정해놓은 업종명입니다. 물론 업종하고 하는 일하고 정확히 같진 않아요. 예.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확히 아예 같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을 보면은 삼성물산 뭐하는 회사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삼성물산 건설주로 알고 계신 분 많죠? 건설주? 왜냐면 레미안 아파트 하죠. 삼성 뭐 플랜트도 짓죠. 플랜트는 뭐 삼성 ENA가 뭐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건설 쪽은 삼성물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미안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근데 얘는 유통업으로 돼 있죠. 그쵸? 예.
근데 원래 삼성물산이 유통을 했던 회사예요. 상사였습니다. 상사. 그러니까 업종이 딱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그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한국거래소에 애초에 상장할 때 분류가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업종은 제가 어디서 주식 용어에서 무조건 업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국거래소에서 분류하는 분류표에 따른 업종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테마 관련주들 뭐 우주항공 테마, 뭐 방산주 이런 건 다 뭐예요? 섹터나 테마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업종이란 말 뜻하고 섹터 테마 아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같다고 생각하고 막 혼용해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코스피 200 선물 지수입니다. 현물 뭐고 선물은 이제 좀 알았죠. 선물은 도대체 뭔 말인가요? 자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요. 코스피 200 현물 지수의 미래 가격,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인데 이건 0.05포인트로 움직인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자 보시면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죠. 코스피.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현물지수입니다. 현물지수고요.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만든 선물지수는 여기 있습니다. 네. 매수와 매도가 만난 814포인트에서 끝났죠. 814포인트. 이게 바로 코스피 200 선물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0.05포인트씩 움직이죠.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코스피 200 현물지수는 종목 200개가 서로 매수 매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목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뭐 SK하이닉스의 매수 매도, LG에너지솔루션의 매수 매도, 삼성물산의 매수 매도 뭐 해가지고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합산해서 나오는 주가를 기준으로 만든 지수고 이 코스피 100 선물지수는 이 현물지수의 미래가격을 예측하는 지수로 매수매도가 이 현물지수에 대해서만 매수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만나는 점, 여기가 만나는 점은 또 0.05씩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자 코스피 200 현물지수보다 낮을 때 코스피 200이 현물지수보다 낮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낮을 때도 있어요. 높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현물보다도 높으면 현물보다도 선물이 높으면 이걸 콘텐고 시장이라고 하고요. 현물지수가 코스피의 현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더 높으면 그러니까 선물지수보다 현물지수가 더 높으면 그럼 이걸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우상향하는 게 시간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이제 낮으면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미래 가격이 요건 이제 비정상 시장이라고 하고요. 높으면 콘텐고 정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용어로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굳이 뭐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 없고 그렇다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다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일은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 아니에요.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 두 번째 와야지 그게 만기일인 거예요. 3, 6, 9, 12월 분기별로 있는 거죠. 자 옵션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 아니에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한번 온 다음에 그 다음 한번 와야지 그게 만기일인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뭐예요? 3, 6, 9, 12월이 선물 만기일이고 옵션은 매달 만기일이니까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렇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위클리 옵션도 있는데 위클리 옵션은 거의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인데 위클리 옵션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옵션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옵션도 제가 좀 설명할 거 많고 해드릴 게 많은데 뒤에 추후에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상승하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도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많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현물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 게 좀 보통이에요. 예를 들면 당장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은 코스피 200 현물 지수는 814.59인데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814죠. 이날 주가 떨어져서 그래요. 주가 떨어져서. 예. 보통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더라. 자,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나 그럼 이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다양한 다양한 거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있어야 해외 투자자들이나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선물 지수는요, 지수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냥 해지 거래하는 사람들, 해지 거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식이 한 1억 정도 갖고 있어요. 이게 코스피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코스피 200하고. 그러면 똑같이 그 1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물량을 선물에서 매도를 해놓으면 가격이 고정이 됩니다. 주식에서 오르는 거 선물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이 두 개 합치면 빵이 돼요. 빵이 되면 그거 왜 합니까? 전략이 좀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다음에 이 수익을 확정시키고 고정시켜서 잠글려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막 올랐는데 나는 이거 더 이상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장에 이 주식 매수 이 악재가 하나 끝날 때까지는 이 매수 요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그만큼의 선물을 매도해 버리면 수익은 0, 손실 0이 돼요. 물론 꼭 0은 아니에요. 수수료나 뭐 이런 거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0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매도를 안 하더라도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지수가 내가 볼 때는 좀 하락할 것 같아. 근데 주식 갖고 있는 거 팔기 싫어. 그럴 경우는 그때 당시 딱 선물 매도를 딱 해놓으면 정확히 수익 손실이 0이 가까워지면서 거의 손익이 거의 변동이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그 악재가 다 확인됐어. 그때 이제 선물을 정리하면 또 주식을 그대로 또 끌고 가면 또 수익일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투자의 다양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 차익거래라는 거 뭐냐면 요건데, 여러분들 요거 설명 이제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요 진한 녹색이 코스피 200 현물이라고 치고 이 옅은 녹색이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치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코스피 100 선물 지수가 지금 여기가 더 높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현물 지수가 더 낮죠. 그러면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를 해놓고 코스피 200 현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둘이 무조건 만나거든요. 이 둘이 무조건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도 만나죠. 이 둘이 만나면 무조건 수익이 돼요. 아니, 무조건 수익이 된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이에요. 무조건 수익이면 그럼 왜 안 해요? 다 하지. 그래서 다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그런 수익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생기면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랑 이런 게 다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한 몇백억 돌려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튼간에 여기 선물을 매도하면 요만큼이, 요걸 이제 좀 제가 좀 그림으로 좀 그려드릴게요. 이 그림은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뭐 신기하고 오묘합니다만은 요게 이제 꼭 우리가 이것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도 차익거래를 잘 분석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 분석이 되게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물을 예를 들어서 매도한다. 선물을 매도하면 요만큼이 수익이죠. 예를 들어 여기서 만났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선물을 여기서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면, 여기서 매수했다고 치면은 이게 현물지수, 녹색 진한 게 현물지수니까.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쭉 오면 여기서 만났다고 치면은 이만큼이 수익이죠. 매도를 했으면 요만큼 수익이거든요. 선물을 매도하면 요만큼 수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물을 매수했으니까 요만큼은 이제 수익이고 요만큼은 손실이죠.
마이너스죠. 그럼 수익이 더 커요, 손실이 더 커요? 수익이 훨씬 크죠, 수익이. 수익이 훨씬 크죠. 그럼 무조건 수익이에요. 이게 코스피100 선물하고 코스피100 현물은 무조건 만나는데 언제 만나요? 만기 때 만나요. 369 12월에 무조건 만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지만 무조건 369 12월에는 무조건 만기 때는 두 가격이 같아져요. 무조건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는 거잖아요. 견우와 직녀가 뭐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최소 한 번은 만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 코스피 200하고 선물 가격하고 코스피 200 현물 가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차이를 이용한 거래가 차익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500억 이상 있으면 그때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 되게 쉽거든요.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요럴 때죠. 요럴 때 코스피 200 선물이 코스피 100 선물이 오히려 이제 더 낫죠. 코스피 100 현물은 더 높고, 그렇죠? 현물은 녹색이니까 옅은 녹색이 선물인데,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현물은 지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매도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둘이 만나면은 여기서 만났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만나면은 선물을 매수했잖아요. 매수했으면 요만큼이 플러스죠. 그렇죠? 근데 선물은 또 마이너스를 현물은 또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올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한 요만큼이 플러스고 요만큼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나면 무조건 뭐다? 수익이잖아요. 현물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공매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현물을 주식을 공매도하는 거죠. 없으면 공매도 해야 돼요. 공매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공매도 많이 합니다. 공매도 많이 하고요. 그럴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벌어진다.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따로 VIP 방에서 따로 할게요. 이거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매수 차익 거래. 설명해야 되겠다. 매도 차익 거래. 이렇게 있는데, 주식 매수하고 플러스로 선물을 매도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걸 매수 차익 거래. 그 다음에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를 이거를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매수 차익 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매수 차익 거래의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매도 차익 거래의 경우 먼저 주식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해야 돼요. 공매도한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 공매도의 비용 때문에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매수 차익 거래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이게 매수 차익 거래잖아요. 매수 차익 거래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죠. 그렇죠?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죠. 선물을 매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만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주식을 샀던 거 이게 이제 만기일 땐 뭘 해야 돼요? 만기일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청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요. 청산하면은 청산 시 주식 매도 플러스 선물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 차익 거래는 청산하면 청산 시 주식 매수 그 다음에 선물
매도가 돼요. 그래서 청산한다. 그래서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 청산이 주로 나올 때 보면은 매수 차익 거래가 많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매도 차익 거래는 공매도 때문에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수 차익 거래가 항상 많은데,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가 항상 많은데, 그러면 결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 이걸 내마녀 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고 하는데, 동시만기일에 주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왜냐면 주식을 매도하니까. 청산할 때 한 번에 다 매도하거든요. 한 번에. 그리고 이 매도 차익 거래가 많은 경우도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그런 기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청산할 때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오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형태가 매수 차익 거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걸 내마녀 날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맨날 밀리니까, 변동성 크게 해서 밀리니까. 그래서 이걸 또 매수 차익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청산하면 주식이 매도가 되겠죠. 만기일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 해가지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내마녀 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여러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요 용어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 자체가 뭐다? 해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코스피 100 선물 지수도 만들고, 코스피 200도 만들고, 코스닥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주식 기초 강의 관련해서 용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용어만 빠르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 코스닥 알아봤고, 그 다음에 뭐 코넥스, 여러분 뭐 KOTC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은, 자, 시가총액이 너무 간단하죠. 시가총액, 여러분 시가총액이란 뭡니까? 여기 나오는 시가총액, 일주당 주가가 현재 삼성물산 32만 8천원 곱하기 주식수, 발행 주식수 하면 뭐가 돼요? 시가총액이 나와요.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전체 한 종목의 자본 덩치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당 주가가 뭐 100만 원이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거 아니에요. 일주당 주가가 100만 원이면 뭐예요? 주식수 별로 없으면 별로 얼마 안 되는 거지. 일주당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가총액이 덩치를 의미합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이 회사의 덩치,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거지, 일주당 주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주식수가 이제 보통주 있고 우선주 있고 뭐 있어요. 자, 보통주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주식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우선주는 우선순임이 배당 순서가 밀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주에 비해서 좀 밀려요, 보통주가. 자, 우선주는요, 보통주에 비해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인데, 회사명 플러스 우라고 써지면 이게 우선주입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 하면 이게 우선주예요. 삼성전자 우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우가 뭐예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삼성전자 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선주는, 우리나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보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 우선순위가 있고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의결권도 주면서 배당 더 주는 우선주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의결권이 없대.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투표 행사를 못 해요, 우선주 들고 있으면은. 근데 배당을 좀 더 주죠,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요즘에는 주식 발행할 때 우선주도 의결권 줘요. 주는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보통주하고 우선주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주식 보면 후배주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다.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받는다더라.
근데 우선주라고 해서 무조건 의결권이 없는 건 아니다.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나머지 나머지 이런 거는 제가 VIP에서 진행했던 거고 진행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용어 정리도 간단하게 필요한 것까지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보시고 1-3강 잘 정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주식 기초를 쌓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시 이제 1-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